군주론 읽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근데 왜 또 군주론이냐? 이렇게 질문하실 거고, 영어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cut the crap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좀 안 좋은 표현이죠. cut the crap 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핵심만 이야기하자. 이때 cut the crap, 쓸데없는 그만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 대해서 cut the crap, 그냥 마키아벨리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제안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뭐 마키아벨리가 어쩌고저쩌고 설명하면은 복잡해져요. 그죠? 그거 사실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그거 뭐 이탈리아에서 일어난 일이고 뭐 옛날 사람인데 굳이 뭐 어디서 태어나 그런 거 이제 옛날에 다 한 거고. 사실 이 군주론이라는 책이 굉장히 위험한 책인데요.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한번 제가 10가지로 정리해 볼 테니까 괜찮으시죠? 네. 1시간이니까 우리 한번 아주 느긋한 마음으로 한번 군주론이 어떤 우리 시대에 제안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정치인, 손 들어보세요. 정치인. 있으신가요? 저 정치하시는 분. 죄송하지만 어디에서 정치를 하시나요? 대한민국에서. 예. 국회 쪽이신가요? 진출 예정이시군요. 예. 이게 군주론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정치적인 해석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이 군주론에서 말하는 군주제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정치에 도입하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번에 책을 깊이 정확하게 단어 하나를 추적하면서 읽어보니까, 약간 지금의 회사의 상황하고도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그 시대가 그랬거든요. 예. 이제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를 통치하는 스테이트 크래프트가 아니고, 일종의 약간 우리 사회 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일종의 해답을 우리가 이곳에서 찾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한번 10가지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인데요. 사진을 바꿀 때가 되었죠? 네. 정말 뻔뻔스러운. 밖에 있는 사진도 좀 정말.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네. 그냥 세월이 흘렀어요. 네. 선생님, 너무 12년 만에 저도 가슴이 설레요. 근데 곧 이렇게 돼요. 기억하세요. 예. 제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에요. 예. 시간이 흐를 뿐이라는 거죠. 피렌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죠. 그죠? 기억나시죠? 산타 마리아 델 피오레. 이야, 이곳에서 눈물을, 스탕달 신드롬, 다리를 후들후들. 이야, 정말 그렇습니다. 저도, 매년 가고요. 예. 이번 겨울에도 3번 가게 되는데, 갈 때마다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피렌체. 여러분, 다른 데 다 안 가보시더라도 피렌체는 꼭 가보셔야 돼요. 네? 돈 모아서 열심히 노력해서 꼭 가보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죠. 천재들의 도시, 피렌체, 르네상스의 고향 등등. 제가 이 도시에 대해서 책을 여러 권 썼습니다. 천재들의 도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법.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금 중앙일보에 회고록을 쓰고 계신데, 그 회고록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옥에 계실 때 자신을 위로했던 책의 목록을 쭉 쓰면서 피렌체 천재들의 도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예술이 우리 삶을 위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라고 쓰셨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감옥에서 제 책을 읽으시면서 예술이 나를 위로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우리 한국의 많은 작가들 중에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 책을
읽는 좋은 장소는 어딘지 아시겠죠? 이거 네, 아니 그분한테 그럴 일은 아니고요.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이야기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쓴 피렌체에 대한 책도 또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피렌체 사를 근간으로 해서 썼던 책인데요. 붉은 백합의 도시 피렌체라는 책이 있어요. 심지어 마키아벨리라는 책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는 마키아벨리에 대한 공부를 꽤 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출판사하고 같이 이 군주론을 다시 해석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을 했는데요.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판본이 일단 다르다라는 거죠. 판본이 왜 그러냐면은요. 이 조르조 잉글레제라는 사람이 이탈리아에서는 마키아벨리 연구의 최고 권위자예요. 근데 이분이 판본을 정리하신 거예요. 제가 책 안에서 썼습니다만은 내용이 판본이 여러 개예요. 마키아벨리가 처음부터 책을 쓴 게 아니고 필사본으로 남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막 구전되고 막 돌아다니다가 여러 판본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제일 잘 정리한 사람이 로마 사피엔자 대학의 조르조 잉글레제인데 이 사람의 판본을 이용한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이 책이 출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판본, 학계에서 공인된 판본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이유가 뭐냐? 이거 앞으로 혹시 출판 쪽에 계신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챗 GPT가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번역을 하고 난 다음에 단어의 용례를 챗 GPT로 검증을 했어요. 예를 들어 보통 다른 분들의 번역에 보면은 귀족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글들도 있거든요. 그게 그란디를 번역한 거예요. 이탈리아 그란디. 이걸 귀족으로 번역했는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13세기부터 피렌체는 귀족이 없어졌어요. 아예 귀족 제도를 철폐했어요. 전 귀족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은 그란디라고 불렀어요. 그란디. 그래서 저는 이 그란디를 유력자로 통일해서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마키아벨리가 얼마나 교묘하고 머리가 좋은 사람인지요. 지금 군주론이 사실 군주에게 조언하는 거잖아요. 군주에 대응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력자들입니다. 그죠? 유력자들이 군주의 주도권에 대응해요. 옛 귀족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마키아벨리는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군주들에게 메디치 가문이죠.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자, 유력자에 대응하는 사람들이 세 종류가 있다. 그죠? 포폴로, 우니버살레, 불고 세 종류가 있다. 라는 것을 곳곳에 집어넣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존의 번역본을 보니까 우리 한국에 나와 있는 번역본들이 귀족으로 잘못 번역되거나 평민 혹은 민중 이렇게 퉁쳐서 번역이 됐어요. 왜냐하면 마키아벨리는 일반 시민은 정치적 자각을 하는 일반 시민들이에요. 유력자에 대응하나 군주에 대응해. 그죠?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굉장히 저항적인 사람들이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우니버살레라는 사람들은 눈치 보는 사람들이에요. 눈치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뒤에 있는 사람들. 귀족들이나 혹은 포폴로의 눈치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하층민으로 해석했어요. 일관되게. 그 다음에 마키아벨리가 딱 한 번 불고라는 단어를 써요. 서민인데 이 사람은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에요. 뭐 정치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상관없는 사람들. 뒤에 정치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러셨는데 분명히 나누어지는 그룹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강력하게 저항하는 사람일 거고요. 이 사람은 대중의 흐름에 따라서 이쪽에도 가기도 하고 저쪽으로 가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들, 정치에.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나라에도. 그죠? 그런데 이거 마키아벨리가 정교하게 분리해서 사용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찾아냈을까요? 바로 챗 GPT로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모든 번역본 있죠. 그걸 챗 GPT로 다시 돌리면서 검증할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었고 이 작업을 처음으로 하게 됐다. 물론 이걸 제가 다 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기본 번역은 제 제자가 있습니다. 최현주라고요. 제 제자가 했고요. 지금 런던에서 르네상스 공부하고 있어요. 런던에 있는 굉장히 좋은 학교 다니고 있어요. 석사과정이지만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정리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cut the crap. 뭐라고 그랬죠? 쓸데없는 소리 다 집어치우고 핵심 내용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도대체 이 책에서 마키아벨리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했고
도대체 그 이야기의 핵심이 뭐냐?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뭐냐?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간단한 배경만 이해할 거예요. 뭐 어디서 태어나고 이런 거 안 할 겁니다. 시대적 상황만 설명드릴게요. 어떤 상황이었느냐? 난장판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2023년에 대한민국하고 거의 비슷해요.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엉망진창이에요, 지금. 그죠? 나라는 진영으로 갈라져 있고, 지역으로 갈라져 있고, 세대로 갈라져 있고, 성별로 갈라져 있어. 그죠? 남과 북이 갈라져 있고요. 미국을 좋아하는 사람과 중국을 좋아하는 사람과 북한에 대한 관념들이 다 달라요. 그죠? 이런 진짜 지리멸렬하고 있던 우리 지리멸렬 아니고 그냥 진짜 복잡하게 펼쳐지고 있던 시대하고 비슷했다는 겁니다. 이탈리아 피렌체가 여기 있는데요. 프랑스가 침공에 들어왔어요. 이걸 제1차 이탈리아 전쟁이라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어디를 쳐들어왔죠? 바로 피렌체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 피렌체를 이끌어가던 메디치 가문의 수장이 도망갔어요. 그 사람이 바로 피에로 데 메디치입니다. 도망가고 말았어요. 메디치 가문이 몰락했다. 몇 년? 1494년입니다. 그가 몰락하자 한 수도사가 정권을 잡았어요. 신정 정치가 펼쳐졌는데 지롤라모 사브라롤라라는 사람이었어요. 설교를 잘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줬지만 너무 지나쳤어요. 그래서 화형당해 죽었어요. 1498년입니다. 그러니까 신정정치가 4년 펼쳐진 거죠. 98년에 그가 화형을 당했을 때 마키아벨리가 해성처럼 등장했어요. 29살이었죠. 바로 마키아벨리가 드디어 등장해서 제2서기장이 되었습니다. 제2서기장은요, 우리 같으면은 외무부 수석국장쯤 된다고 보면 돼요. 수석국장. 요 뒤에 있는 건물 있죠. 요 뒤에 외무부 건물 있잖아요. 그게 수석국장입니다. 외교문서를 작성하고 등등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나중에 군사 업무까지 보았죠. 여기가 그의 집무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프랑스의 침공 때문에 골치 아픈 이탈리아 전국에 또 다른 혼란이 시작되었으니 교황 때문이었어요. 교황 알렉산드르 6세라는 분이었는데요. 이분이 전쟁을 일으켰네요. 이탈리아 중부지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이 누구죠? 제사레 보르자입니다. 아마 공부를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분들 이게 누군지 아실 거예요. 군주론의 모델이 되는 그런 사람이죠. 뭐 대단히 아주 신출기무라는 장군이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제2차 이탈리아 전쟁이 벌어졌어요. 아까는 샤를 8세고 이번에는 루이 12세가 또 이탈리아를 쳐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프랑스의 공격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교황님이 돌아가셨어요. 1503년입니다. 이탈리아는 마키아벨리는 한숨을 돌리는 듯 했어요. 왜냐하면 정말 무시무시한 전쟁을 일으켰던 저 알렉산드르 6세가 돌아가시니까 이제는 좀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웬걸 더 무서운 교황님이 나왔어요. 바로 율리우스 2세라는 분입니다. 파파 테리빌레, 무서운 교황님, 테러블한 교황님이다. 이 말이죠. 이분이 나와서 이분이 또 이탈리아 전역을 휩쓸고 다니면서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라는 거죠. 그 전쟁이 바로 제3차 이탈리아 전쟁입니다. 깡불의 동맹 전쟁이기도 해요. 이 교황님은 베네치아가 너무 힘이 세네 그걸 제거한다고 했다가 또 베네치아가 손잡고 배신과 배신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이 과정에서 마키아벨리 제2서기장이 이탈리아 판세를 지켜보았습니다. 당시 피렌체는 약소국이었어요. 인구가 4만에서 7만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작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교황령에 교황님이 계시죠. 베네치아에 거대한 베네치아 군대가 있죠. 나폴리 있죠. 저기 북쪽에서 프랑스가 쳐들어오죠. 동북쪽에서 신성로마 제국 독일이 쳐들어오죠. 저 밑에서 스페인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정치적 혼란 속에서 마키아벨리가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가 피렌체가 다시 수복이 됩니다. 바로 메디치 가문이 돌아온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94년에 메디치 가문이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1512년에 돌아온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메디치 가문이 전 정권에 부역했던 자들을 모두 잡아다가 가두게 된 거죠. 바로 마키아벨리도 그 신세를 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정권이 바뀌었어요. 전 정권에
외무부 수석국장쯤 되는 사람이니까 체포당해가지고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게 1512년이고요. 그리고 죽을 때 1527년까지 정말 죽을 고생을 했던 게 마키아벨리입니다. 자,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떻죠? 마키아벨리는 최고 공직자로 이탈리아의 판세, 전쟁이 3번 일어나고 있는 그 전쟁의 판세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메디치 가문이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뺏긴 거예요. 예? 뺏긴 것까지 좋았지만 이 감옥에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바로 스트라파도라는 고문이에요. 날개 꺾기라는 고문이에요. 날개 꺾기 아시죠? 한번 당해보셨나요? 팔을 뒤로 해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는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뒤가 어떻게 됩니까? 탈골되겠죠. 이런 고문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석방이 되었어요. 그리고 시골집에 유폐되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제가 그 시골집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여기 저 멀리 보이죠? 여기 뭐죠? 산타 마을의 델 피오레 성당입니다. 그죠? 두오모. 저 멀리 1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날씨가 맑아서 10km도 보여요. 마키아벨리는 아마 이곳에서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이 골목에 있어서 멀리 저 피렌체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나는 저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한때 교황님, 장군들, 황제들, 왕과 맞짱을 떠든 사람인데 외무부 수석국장인데 나는 우리 시대의 통찰을 하는 사람인데 왜 나를 불러주지 않을까라고 고민하면서 쓴 책이 바로 군주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이 책이 바로 이렇게 쓰여진 책이 바로 군주론이다. 왜 썼을까요? 메디치 가문에게 바친 책이에요. 이 목적은 나를 좀 써주십시오 이거예요. 나를 다시 공직으로 불러주십시오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책상에서 썼습니다. 피렌체에 가시면은 산트안드레아라는 곳이 가면은 이제 이분의 집이 있는데요. 지하에 꼭 가보시기 바라요. 지하에 가면은 전 세계에서 마키아벨리의 책을 번역된 걸 쫙 전시해놓고 있는데 당연히 제 책도 거기에 하나 있다는 거. 자, 이분에게 헌정한 거예요. 이분이 메디치 가문입니다. 여기 보이는 이분이에요. 그죠? 이분에게 헌정했는데 안타깝게도 이분께서 마키아벨리를 그렇게 등용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메디치 가문에게 헌정된 겁니다. 이제 진짜 커터크랩이에요.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그죠? 시간이 뭐 금방 지나갔죠. 이제부터 10가지 가르침입니다. 제가 전체 군주론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10가지인데, 약간 내용이 쇼킹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도덕관이라 할까요? 전통적인 생각과는 좀 상치되는 생각을 하게 될 텐데, 만약에 내가 그것에 동의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냥 가만 앉아 계세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냥 앉아 계셔서 나중에 한번 저한테 질문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냐? 첫 번째, 마키아벨리의 주장입니다. 그 전에 헌정사가 나오죠. 헌정사는 뭡니까? 메디치 가문에게 바친 겁니다. 내 경험과 독서를 바탕으로 이 책을 드립니다. 이거예요. 내가 경험을 했다는 겁니다. 1498년부터 1512년까지 무려 14년 동안 정치 판세를 읽어왔다는 거예요. 교황님을 만나고 체사레 보르자를 옆에서 따라다니고 왕들과 대담하고 이런 거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와 로마의 고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리비우스의 로마사에 대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메디치 가문 사람들에게. 메디치 가문 사람들이요. 당신들이 정치를 하려고 그러면은 군주가 되어야 하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서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뒤에 정치하신다는 선생님, 네. 무슨지 아시겠죠? 네. 내가 어떤 분한테 여쭤봤어요. 요즘 신문에 나오는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누구라고 제가 말하진 않겠는데, 한시에, 그럼 누군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제가 그 아는 분, 대학 동기 동창한테 물어봤어요. 서울대 법대. 그래서 그분 어떠세요? 그랬더니 너무 똑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대학을 같이 보냈대. 그런데 더 놀란 게 뭐냐? 그분의
사모님이 더 똑똑하대. 수능 만점이라 내가 1등이었대, 1등. 그럼 내가 그 다음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게 똑똑하면 내 마음을 이해 못 할 건데. 우리 마음 이해 못 할 건데. 그죠? 그게 탁 걸리더라고. 너무 군주가 돼도 안 돼요. 일반 시민. 지금 마키아벨리가 어떤 얘기 하는 걸까요? 자, 내가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당신에게 이야기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렇죠? 괜히 대담한 접근이라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마키아벨리 군주론의 헌정사 다음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 이런 책은요, 마키아벨리가 독창적으로 쓴 건 아니에요. 군주의 거울이라는 책이 있었는데 무려 몇 종류가 있었느냐? 1000종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미 정치를 이렇게 해라, 권력은 이렇게 잡아라 등등의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전부 다 역사 고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했어요. 그런데 마키아벨리는 여기다가 경험을 더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더해서 이제 군주에게 권력의 속성에 대해서 까발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권력을 잡는 방법입니다. 권력은 유지하는 방법이고요. 근데 이거 내가 잘 아니까 나를 등용해 주세요. 내가 더 가까이서 모시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로 쓰게 된 책이에요. 자꾸 떡을 들이는 것 같은데 드디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친절히 대해주거나 아니면 완전히 짓밟아 버려요. 갑자기 이거 분위기가 싸해지네요. 인간이란 잘 대해주거나 아니면 아예 끝장을 내야 된다. 인간은 작은 피해에 대해서는 복수를 하지만 큰 피해에 대해서는 복수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간에게 해를 가할 때는 복수를 당하게 될까 걱정하지도 될 만큼의 치명적인 피해를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립니다. 멸절시켜야 된다는 표현을 씁니다. 어떻습니까? 첫 번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것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죠?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이 피렌체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렇죠? 바로 성경의 가르침과 정반대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쳤죠?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라 이렇게 했어요. 한 대 맞으면은 이렇게 되라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한 대 때리면은 작살을 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작살 내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멸절시켜버려야 돼요. 완전히. 이거 진짜 무서운 이야기. 아니, 이렇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자, 그러면서 사례를 들어요. 마키아벨리가 어려운 점이 바로 이겁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설득한 다음에 사례를 길게 들어요. 그래서 이걸 사례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이게 해설이 더 재밌더라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해설을 잘 쉬운 말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문제가 뭐냐면 이 루이 12세요. 이 사람 아주 알량한 그 자비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밀라노를 점령했는데 약간 반항을 해. 그랬더니 이러지 마라. 우리가 잘 지내지. 그러다가 작살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대되는 사례가 로마입니다. 로마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 아이톨리아에 들어가가지고요. 반란 이렇게 완전 작살내버린 거예요. 초토시켜버린 거예요. 로마는 이걸로 유명했어요. 다시는 반란을 기획하지 못하도록 초토화시키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겁니다. 이거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라고요? 메디치 가문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메디치 가문에게 마키아벨리가 뭐라고 조언하는 겁니까? 피렌체를 다시 당신들이 점령했잖아요. 1512년에. 그런데 유력자들이 그 메디치 가문의 권력에 도전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라? 반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박살내야 된다. 봐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가 소화시키는데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될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부터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조건. 어떤 조건이냐? 새로운 영토를 점령한 군주에게만 적용됩니다. 매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매일 그렇게 작살내면 안 돼. 어제 어떤 사업가를 만났는데요. 그분이 새로운 사업을 하나 이제 하게 되었었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식사를 하게.
제가 이 강의를 딱 해드리니까, 이거 내가 들어야 될 이야기래? 이러더라고요. 이제 새로운 사업을 이제 M&A를 하게 되면은 그 회사에 들어가서 그 기존에 있던 사람들을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고? 잘 대해주면 좋은데, 만약에 저항하면은 짝살로 잘라버리는 거야. 와, 이거 위험한 이야기예요. 진짜 위험한 이야기예요. 그죠? 자, 두 번째 가르침입니다. 군주의 거울. 아까 제가 천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그 군주의 거울에서 강조한 것처럼 뛰어난 인물을 모방하라는 겁니다. 사례를 쭉 들어요.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뛰어난 군주였다는 거죠. 이 사람들을 모방하면 돼요. 근데 여기에 4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 키루스, 로물루스, 테세우스가 있는데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한 명 더 있어요. 히에론이에요. 히에론. 이 사람은 시칠리아 사람인데요. 시칠리아 시라쿠사의 왕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보십시오. 여기가 시칠리아죠. 이탈리아가 여기 있고 여기가 아프리카 카르타고입니다. 시칠리아가 여기, 시라쿠사가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카르타고가 시칠리아 서쪽, 그다음에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이탈리아 사람들이 이 북쪽을 차지했어요. 양쪽에서 다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절하고 스스로 무장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 그리스 극장도 짓고요. 또 이런 재단도 만들었어요. 이런 시칠리아 가면 이런 유적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런 업적을 남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모방의 대상이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무장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 키루스, 로무루스, 테세우스, 히에론 모두 다 스스로 힘을 가진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거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메디치 가문에게 주는 이야기예요. 어떤 이야기죠? 당신의 힘을 길러라 이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생각을 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거 참 일리가 있는 말이고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여러분을 도와준다고 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여러분이 좋아서 도와주는지 아니면 여러분을 이용하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잘 분별해야 돼요. 그죠? 사실은 자기 목적에 있어서 도와준다고 해요. 속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겁니다. 본인의 실력을 길러야 돼요. 세 번째, 이거 약간 부담스러운데, 제살의 보르자처럼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라. 35년 결혼 생활 하셨던 약혼 기념일을 맞으신 부부가 오셨습니다. 저도 35년입니다. 네. 제 처가 저에게 쓰는 수법이 바로 저 수법이에요. 두려움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 처가 부르면 절대로 고개를 돌지 않습니다. 이렇게 안 돌려요. 몸을 돌리죠.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두려움에 대상. 그래서 저는 공포예요. 저를 딱 부르면 딱 몸을 딱 이렇게 돌리는. 농담이 아니에요. 처절한 현실.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저랑 같은 입장이시죠? 공포의 대상이 35년 살아보세요. 그렇게 됩니다. 자, 이 사람이 제살의 보르자예요. 아까 잠시 소개를 드렸죠. 이 사람은 진짜 무자비한 사람이었어요. 무지막지한 사람이었어요. 신출기몰, 예척불허, 좌충우돌. 아무도 이 사람의 심기를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로마냐를 자기 아버지가 알렉산드로 교황이잖아요. 지시를 받고 땅을 이렇게 정복해 나갔어요. 근데 공격해 나가니까 뒤에 남아있는 땅은 총독을 보내가지고 이제 통치를 시키는데 악질이 갔어요. 레미로 데 오르코라는 사람인데 악질이에요, 악질. 그래서 이 주민들이 찾아와서 탄원을 합니다. 제살의 보르자가 이 사람 너무 악질이다. 이 사람 너무 전횡을 일삼는다. 이 사람 제거해달라. 다른 사람을 교체해달라 그랬더니 내버려둬요. 더 불만이 증폭되도록 내버려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자기 신복들을 데리고 이 마을로 가가지고요. 이 오르코를 잡아다가 몸을 반토막 내는 거예요. 반토막 내가지고 우리 서울시청 같으면은 서울시청의 반 상체, 그러니까 하체는 저기 어디야 그 옆에 있는 호텔에다가 딱 전시해놨어요.
그래서 새벽에 중간에 딱 제사를 보자가 딱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아침에 소젖을 짜기 위해서 나왔다가 그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자기를 괴롭혔던 그 총독이 몸이 반토막 나가지고 갈라지는 걸 보고 중간에 제사를 보자가 딱 서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 공포에 떨면서 환호성을 올렸다. 공포를 사람들이 왜냐면 자기도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렇게 무섭게 하니까 밑에 있던 장군들이 반란을 펼치게 해요. 이게 바로 마조네라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장군 4명이 모여가지고, 야, 이거 제사를 보자 제거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반란을 꾸민 거예요. 그리고, 이 정보를 어디에 흘리냐면 피렌체에 흘렸어요. 야, 너희도 같이 반란에 동참하자. 암살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그 정보를 들은 사람이 누굴까요? 마키아벨리였어요.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체사레 보르자에게 알려줘요. 고자질 한 거지. 예, 야, 너 죽이려고 한다. 그래? 알았어. 걱정하지 마. 웃었다 그래요. 그리고 1502년 12월 31일 날 이 4명의 장군들을 불러가지고 무릎을 꿇어요. 장군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 20몇 살밖에 안 되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경험이 없어서 그래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앞으로 장군님들 잘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장군들이 그래 교황 아들이니까 우리 12월 30일이니까 우리 와인 한잔 하자고 다 먹었어요. 그러더니 제사를 보자 잠시 화장실 좀 갔다 오겠다고 나가. 그럼 누가 들어왔을까요? 자객들이 들어와가지고요. 이 뒤에 있는 4명들의 목을 그냥 잘라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도 회사에서 여러분 부하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면은 잡아다가 일단 와인을 먹인 다음에 이런 사람이었어요. 체사레 보르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그래요? 체사레 보르자처럼 공포의 대상이 돼.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도 공포에 들어간 거예요. 야, 무섭다. 이렇게 하게 해라라는 겁니다. 이 세니갈리아에서 이 성에서 4명의 장군을 모두 제거하는 체사레 보르자였습니다. 와, 이거 과연 악행을 이렇게 저지르도 되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네 번째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점점 더 이 체사레 마키아벨리즘에 가까워지는 거죠. 아까 우리가 체사레 보르자 들었는데 그거 너무나 악행이잖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근데 마키아벨리는 말합니다. 악행이 문제가 아니라 악행을 잘 사용하느냐 잘못 사용하느냐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바로 마키아벨리의 4번째 제안입니다. 악행의 잔인함은 잘 사용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잘 사용하는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악행 자체, 잔인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예컨대 비천한 옹기장수요. 아주 비천한 옹기장수였던 이 시라큐사의 이 아가토클레스가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어요. 어떻게 잡았느냐? 그 시라큐사의 유력자들을 다 초청해가지고요. 또 술을 먹였어요. 그리고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왕이 됐는데 이 잔인한 행동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는 악행과 잔인함을 잘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사용했느냐? 권력을 잡은 다음에는 선행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베풀었냐? 천천히 조금씩 선행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보십시오. 악행을 행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잘 악행을 행하냐면 한 번에 행한다는 겁니다. 악행은 반복하면 안 돼요. 악행은 딱 한 번 해야 됩니다. 단호하게. 그런데 선행은 어떻게 될까요? 천천히 조금씩 길게 많이 해주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라는 겁니다. 저 남편한테 너무 잘해주면 안 돼요. 조금씩 잘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한 번에 잘해주면 또 더 잘해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니까 조금씩 잘해줘요. 알겠죠? 그런데 뭘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냥 가차없이 그냥. 자, 보십시오. 마키아벨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해는 단번에 가해져야 그 맛이 덜 쓰고 분노가 덜한 편이다. 로마가 쌈리아 전투에 나갔어요.
이 군인들을 적군을 오랫동안 괴롭혔어요. 그래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처벌할 때는 한 번에 끝내야 돼요. 부하직원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계속 잔소리하면 안 돼. 딱 한 번에 끝내야 돼. 단호하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자비를 베풀 때, 선행을 할 때, 잘해줄 때는 천천히 계속 지속적으로 잘해주라. 이거 일리가 있는 이야기 같죠? 그죠? 아주 중요한, 이 부부관계에 아주 중요한 변수예요. 예, 저도 제 차하고 이 관계를 잘 활용합니다. 제가 절대로 이렇게 갑자기 파격적인 선행을 하지 않아요. 네, 절대로 하지 않아요. 조금씩 해줘야지. 다 해주면 더 많은 걸 요구하거나 조금만 못하면 화를 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군주는 5번째입니다. 용병에 의존하지 말아야 된다. 아까 자력을 갖춰야 된다고 막 같은 말일 거예요. 그는 아주 신랄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러죠? 이탈리아가 몰락한 이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프랑스에 공격받고 내부에 분열되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용병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피렌체는 용병을 의존했어요. 피렌체는 일단 인구가 작고요. 군인을 둘 만큼 전쟁도 많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솔직히. 그 다음에 반란의 조짐이 있어요. 영화 요새 12.12 사태가 군부 반란이잖아요. 군대가 있으면 반란이네. 그래서 아예 군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전쟁이 필요하면 용병을 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 이 프랑스가 점령할 때, 피렌체를 점령할 때 어떻게 수모를 당했냐면은 분필 하나 들고 다니면서 대문에다가 X 치면 끝이라는 거예요. 왜? 여기 우리가 묻겠다는 뜻이에요. 이런 굴욕을 당했어요. 왜? 용병들이 다 도망가 버렸거든요. 군인이 없어. 그러니까 프랑스 군대가 그냥 지나가면서 여기 X, 분필 한 자루로 이탈리아를 뺏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마키아벨리는요, 메디치 가문도 비난해요. 어떻게 비난하는지 볼까요? 내가 설명한 것이 우리가 저지른 진짜 죄이다. 이런 것들은 제가 집어넣었어요. 왜냐하면 문맥상, 이게 문맥을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제가 마키아벨리 본문에는 없어요. 마키아벨리의 글은요, 굉장히 스피디해요. 글이 굉장히 스피디하게 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게 초안이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정도로 글이 스피디해요. 그래서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어넣은 겁니다. 요거는 제가 넣은 겁니다. 그리고 이 죄는 용병을 고용한 군주들이 저지른 죄이기 때문에 그들도 이에 대한 벌을 받다. 이게 누구에 대한 욕일까요? 메디치 가문에 대한 욕이에요. 메디치 가문도 옛날에 쫓겨난 이유가 뭐냐? 바로 용병을 썼기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군주는 자기 힘으로 써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군주는 경멸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언제 경멸을 받느냐? 힘이 없을 때 경멸 받아요. 미움을 받아서도 안 되는데요. 언제 미움을 받느냐? 인색하게 굴거나 그 시민의 재산을 강탈할 때 미움을 받아요. 군주가 피해야 될 것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절대로 경멸을 당하면 안 돼요. 경멸을 당한다는 말은 이 사람 별로 실력이 없네, 힘이 없네 할 때 경멸을 당한다는 말이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움을 받는 것은 언제죠? 내 걸 빼앗아갈 때. 우리 아버지를 죽이는 것보다 내 재산을 빼앗아갈 때 더 분노하는 게 인간이다라고 봐. 와, 이거 어때요? 아버지를 죽인 원수보다 내 재산 뺏어간 게 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가슴이 뜨끔하죠, 갑자기. 그죠? 실제로 그래요. 누가 내 재산 뺏어가봐. 가만 안 있지. 그죠? 근데 뭐, 그렇다니까. 그 정도로 이게 조심해야 될 얘기다라는 겁니다. 빌로포이메는 누구냐면은, 빌로포이메는 유명한 그리스의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실력을 기르었다는 거예요. 경멸받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는 군사훈련을 했어요. 지금 자기 자신을 칼로 이렇게 하면서 군사훈련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실력을 키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미움을 받지 않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라는 사람은 미움을 받지 않았어요. 정복지에서조차 자비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순결하고 상냥하고 인간애와 관대함을 가지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루스처럼. 그래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까지 딱 읽으면 바로 의문이 드실 거예요. 아까 채살의 보르자처럼 공포의 대상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순결하고 상냥하게 되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모순이잖아요. 이때는 이렇게 말하고 저때는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때는 뭐라고 했어요? 무서움이 대상이 되라고 해놓고 여기서는 친절하게 대해라. 이게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자기도 느꼈던 것 같아.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관대함을, 그러니까 그 내용이죠. 관대함을 실천해서 미움을 받지 말라는 15장의 내용하고 재산에 보는 사람 잔혹감을 보이라는 7장의 내용이 충돌한다 이거예요. 마키아벨리 그걸 풀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필요에 따라서 잔혹하거나 혹은 필요에 따라서 관대해지는 것이 군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쪽을 따르고 저쪽을 따르지 말아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쪽을 막가는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할 때 관대할 수 있고 내가 필요할 때 잔인해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한 가지 방법만 주장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경멸을 당하게 되거나 혹은 미움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7번째입니다. 7번째는 뭐냐? 중용을 피해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진짜 정말 골치 아픈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제가 보기에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이해하는 키워드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실체적 진실입니다. Verita effettuale라는 단어예요. Verita. 실체적 진실이 뭐냐? 항상 명분론, 이래야 한다라는 당위론이 아니고요. 실체적 진실이 뭐냐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 정치의 가장 핵심이에요. 실체적 진실. 그게 맞으니까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체적으로 뭐가 요구되는지 보라라는 이야기를 마키아벨리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은 중용을 따르지 마라라고 한 거예요. 이건요. 그리스 철학, 로마의 전통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예요. 그리스에서는요, 두 가지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그노티스 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것도 지나치지 않게입니다. 메덴 아간. 예. 굉장히 중요한 두 삶의 방향이거든요. 내 자신을 알아야 되고 중용을 지켜야 돼. 근데 지금 마키아벨리가 뭐라고 그러죠? 중용 지키지 마라. 중용 지키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자, 그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철학자가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가르쳤어요.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아리스토텔레스를 알렉산드로스를 가르쳤냐면요. 중용을 지켜라. 이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침과 모자람이 모두 악하다라고 했어요. 양쪽이 다 악한 거예요. 너무 지나치도 안 되고 너무 모자라도 안 되고 그것을 악덕이라 보았고 중용이야말로 우리가 죽어야 할 탁월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키아벨리가 뭐라? 중용은 지키지 말아야 된다.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조금 더 상세히 볼까요? 감정을 가진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너무 모자라는 것은 두려움이 뜨는 거고요. 너무 지나치는 대담함입니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뭘 얘기했을까요? 용기를 가져라 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용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감정에 막 소용돌이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예,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다는 게 용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삶의 추구 방식에서 어떤 사람은 모자랄 것을 추구해 삶을 막 억제해. 그 사람은 고통을 추구하고요. 지나친 사람들은 즐거움을 추구해요. 그렇다면 중간은 뭘까요? 절제하는 것입니다. 절제. 여기서 절제의 개념이 나와요. 돈을 사용할 때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짠 사람, 모자라는 사람들이죠. 너무 사치하고 방탕하는 사람들은 뭐죠? 지나치는 거예요. 그럼 중간은 뭘까요? 자유인답다라는 겁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은 돈을 자유롭게 써요. 인색하지도 않고 낭비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아리스토텔레스의 가르침이에요. 명예에 대한 것은 소심함 사과 허영심 사이 포부가 큰 건 무조건 화를 나쁜 사람은 화를 내는 사람의 온화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는데 마키아벨리는 이게 위험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야, 그러면은 마키아벨리의 질문이 뭘까요? 전통적이며 당위론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을 따랐을 때 초래되는 실체적 진실은 뭐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거예요. 실체적 진실이. 그게 도대체 뭐냐? 망하더라는 겁니다. 중용을 지켰더니 망하더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 중앙에 있죠. 그죠? 지금 현재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미국의 힘에 6.25 전쟁이 끝나고, 그죠?
중국이 부상하고 있어요. 그래서 충돌이 있나? 우리 중간에 딱 껴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중용을 지킨다고 하죠?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 양쪽이 다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고 실체적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아카이아 동맹이 그랬다라는 겁니다. 이 아카이아 동맹은요, 이 로마가 쳐들어온다 그러니까 셀루코스가 마케도니아에 뭐라면 야, 너 중립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두 세력이 충돌해. 그랬더니 바로 이 사람이 그에 중립 지키라고 조언했어요. 그랬다가 로마에서 찾아와서 야, 중립 지키면 너 죽는다. 했다가 중립 지키겠다 선언하니까 죽여버려요. 중립 지켰다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죠? 실체적 진실이 이렇게 드러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힘이 있는 쪽과 힘이 없는 쪽이 서로 붙을 때 나는 중립을 지키지 않고 한쪽을 선택할 때 어느 쪽을 선택하세요? 당연히 힘이 센 쪽에서 선택하겠죠. 그죠? 잘못됐다는 거예요. 힘이 약한 쪽이 붙어야 된다라고 마키아벨리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왜 그렇죠? 왜 힘이 약한 쪽이 붙어야 될까요? 힘이 강한 쪽이 붙었잖아요? 그러면 이긴 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야, 니는 힘이 없으니까 나한테 붙은 거야. 개무시당하는 거야. 그죠? 근데 힘이 약한 쪽이 붙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힘을 좀 더해서 이 사람이 힘을 키워요. 그래서 이기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나한테 고마워서 어쩔 줄은 몰라. 왜? 자기가 질 뻔했는데 나 때문에 살아난 거잖아요. 확률상 이게 더 낫다는 거예요. 와, 이거 굉장히 제 아들이 꼭 본받아야 될 방법인데 제 아들이 제 와이프하고 저하고 이제 의견 대립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힘이 센 쪽이 붙어요. 미치겠어. 왜 나한테 내가 붙어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서 싸워야 되는데, 와, 절대 강자인 우리 와이프한테 붙어가지고 아빠는 그게 잘못된 거야. 뭐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 야, 내가 두고 보자. 마키아벨리 조언이 굉장히 특이하죠, 그죠? 자, 8번째. 처음에는 관대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는 인색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야, 이거 제가 요새 제 아들에게 해주는 조언이에요. 요새 연애를 하고 있거든요. 곧 결혼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처음에 연애할 때는 관대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결혼하겠다 약속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짜게 굴어야 된다. 이렇게. 나는 관대하다고 평가받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일단 말하겠다. 일단. 그러나 당신에 대해서 다 사람들이 관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결론 짓는다면은 그 관대함은 오히려 이게 당신에게 해를 입히게 될 것이다. 맞죠? 맞는 말이죠? 어떻게 됩니까? 계속 관대하게 해야 돼요. 그러면 돈이 들거나 내가 무리를 해야 돼요. 그죠? 국가를 통치하는 군주라고 하면은 백성들에게 잘 해줘. 막 세금 나눠줘. 그럼 뭐죠? 또 해달라고 그래요. 그럼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돼. 그럼 나는 위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관대하게 됐다가 정말 지나면서 인색하게 굴어라라는 겁니다. 바로 이 이울리우스 교황님이 그런 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처음에는 관대하게 교황 선거할 때까지는 막 후보들에게 막 돌을 뿌렸어요. 그러다가 딱 교황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인상이 이렇게 변했어요. 네, 완전히 엄청 짜게 굴었어요. 미켈란젤로가 아주 질겁을 했어요. 표정 보세요. 왜냐면은, 야, 막, 미켈란젤로 내가 말이야, 내 영웅 만들어주면 내가 어떻게 해줄게. 막 이래가지고 막 잔뜩 대리석을 캐왔어요. 그랬더니, 야, 그만해. 공사 그만. 저 공사, 대리석 압수. 그래서 그 표정이에요. 완전히 질려볼 뻔한.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겁니다.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에, 뽑을 때는 잘해주겠다 그러지만 일단 들어오잖아요? 그럼 월급을 작게 줘야 돼요. 그래야 조금은 좀 좋아하지. 한번 많이 줬다가 지금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있는데 경영주들만 계시면 예 맞아 교수님 그래야 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 표정은 지금 뭐이씨. 그러니까 이 군주론이 위험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웃기는 이야기예요. 이 재밌어요. 그렇다고 무작정 인색하게 행동하는 것도 잘못이다. 일단 자기 것은 인색해야 된다. 아껴야 돼. 그런데 남의 것은 관대하게 살라. 특별히 남한테 빼앗은 것은 최대한 관대하게 써라. 전쟁에 나가가지고 전리품을 뺐었는데 그걸 인색하게 굴면 어떻게 되죠? 폭동이 일어나요. 내 것이 아니면 관대하게 써라는 거죠. 관대하게 써라.
근데 내 것이면 좀 아껴야 돼요. 아니, 아까워서 아끼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일어날 비용의 증가 때문에 아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더 줘야 되거든, 계속. 그렇잖아요. 관대하게 주면 더 달라고 그래. 더 달라고 그래. 일전에 제가 장학금이, 개인 장학금이 좀 있어요. 예, 이렇게 저한테 들어온 돈을 모아서 이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게 있는데, 한 엄청나게 가난한 학생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한 나라에 대한 비판이 되기 때문에 내가 그 말을 하지 않겠어요. 외국 학생이에요. 가난한 외국 학생이에요. 그래서 내가 장학금을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생활비, 밥값 이렇게 조금씩 줬어요. 근데 인터뷰를 해서 취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그래? 너무 잘 됐다. 그래서 내가 네 인터뷰 양복을 하나 사줄게. 양복을.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와 사주려고 그러다가, 이거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제 카드를 줬어요. 네가 가서 사와라. 나는 믿었지. 카드를 딱 보니까, 이게 없어. 이게 제 실수였죠. 그죠? 네. 실수였어요. 네. 이 양복 어때요? 베트남제예요. 베트남에서 맞춘 거야. 천을 한국에서 떼가지고 왔어요. 베트남 천이 없어서. 그래서 베트남에서 맞춘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할 거예요. 안감이 이상하잖아요, 봐. 저도 이렇게 돈을 절약하는데, 인색깔이 고른데, 전체적으로. 하지만 그 양복이 나한테 공짜로 있다. 그럼 어떻게 돼? 나눠줘야 돼. 자, 여기서 실체적 진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기분 나쁘실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사랑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 인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인간은 감사해야 할 줄 모르고 변덕스러우며 앞과 뒤가 다르고 위선적이며 위험은 피해가지만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일에는 극성을 부린다. 사모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가 그래요.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감사할 줄 몰라요. 제수도 은밀한 직장에 있는 사람인데, 예? 사실 그러면 밥 좀 주라. 제가 밥 줘주면 감사할 줄 몰라. 그냥 막 먹어.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 그죠? 모르죠? 변덕스러워. 요때는 저렇게 말하고 저때는 저렇게 말해. 앞과 뒤가 달라. 위선적이야. 위험은 피해가지만 자신에게 이득되는 극성을 피해.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사랑받는 거 기대하지 말고 두려움의 대상이 되라라는 실제적 진실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젊은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너무나 인간의 속성을 미리 말해줘서 미안해. 근데 이게 인간이에요. 아니 솔직하게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에는 양잿물도 마셔요. 9번째, 키케로가 말했던 명분 넌 버려라. 이거 우리한테는 별로 심각하게 들리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엄청나게 심각해요. 왜? 키케로의 사상이 그야말로 서구의 핵심이에요. 핵심. 실체적 진실을 따라서 현실에 맞게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키케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자비의 대상이 되라 라고 했어요. 경외의 대상이 되라. 공포가 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이고요. 그리고 여우의 교활함과 사자의 그 폭력성을 본받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거 율리우스 카이사를 두고 한 얘기예요.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았거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기만술이 뛰어났어요. 그거 본받지 마라. 그리고 폭력적이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키아벨리는 이걸 뒤집습니다. 뭐라고 뒤집죠? 괜찮다는 거. 군주는 이중적이어야 한다. 더 심각하게 말하면요, 여우와 사자, 짐승이 될 각오를 하라. 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사람들은 나를 인간으로 봐야 된다. 내가 짐승의 속성을 가지고 행동하지만 사람들은 나를 인간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이미 잘하고 있는, 그죠?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우리 저 선생님이 여당인지 야당인지를 모르겠는데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당, 야당이에요. 그죠? 여당, 야당이에요. 근데 팔은 그대로예요. 팔은 그대로 해서 요것만 뒤집어지는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요것만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잘 알고 계셔야 돼. 할 수 없어.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그런 거야. 이중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실제적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니까 이중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중적으로 하는 거 이해하는데 조건이 있다. 언제?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요. 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마키아벨리가 메디치 가문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당신들이 이중성을 발휘해라는 거예요. 괜찮아. 사자가 되고 여우가 돼봐. 그런데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그래라는 거예요. 10번째, 마지막입니다. 이게 약간 위험하기도 하고 하이라이트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행운의 불화성시를 탁월함으로 통제하라. 는 겁니다. 무엇보다 시대의 특징을 파악하라는 건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요, 저 베네치아에 가면은 푼타 델라 도가나 이 관세청 건물인데 위에 조각이에요. 여기 청동이 돌아가요. 바람이 불면 이게 돌아가. 삑삑 하는 소리가 들어요. 왜냐면 포르투나 행운이에요. 행운은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돌아갈지를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행운을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죠? 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행운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운은 여성이기 때문에 그녀를 제압하고 싶다면 그녀를 두들겨 패고 들이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가 직독직했어요. 다른 분들은 이걸 미워했어요. 근데 마키아벨리는 배틀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두들겨 패라는 거예요. 와, 이거 너무 잔인한 여성 차별적인 표현이에요. 하지만 그 과격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격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통제라는 거예요. 통제. 그게 바로 탁월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시대의 특성입니다. 퀄리타 디 템피를 그 통제에 맞춰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사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마키아벨리 군주론을 한국 정치에 도입한 건 무리예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한국 유명한 정치학자 고려대학교의 교수님이 이제 은퇴하셨어요. 그분이 자꾸 군주론을 가지고 한국 정치를 해석하려고 하는데 잘못된 거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런 군주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민주공화국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투표로 뽑는 거지 뭐 쿠데타를 옛날에는 그랬죠. 그런 거 없어요 이제. 그죠?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하지만 마지막 포인트는 맞습니다. 제가 정치인들 뭐 같이 공부한 사람들도 있고 제 친구도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여과 야가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타협하느냐? 못해. 불가능해요.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는 통일해야 돼요. 뭐죠? 시대의 특성이 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우리 부부가, 제 처가 저와 생각이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대립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가정이 기억해야 할 시대의 특성이 뭔지를 분별해야 돼. 같이 나갈 방향을 정해야 된다 이겁니다. 마키아벨리가 지금 메디치 가문에게 촉구하는 이런 거예요. 시대의 특징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질곡을 해치고 나갈 당신들은 이중성을 발휘하더라도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의 가르침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들이 먼저 질문한 거를 제가 이제 한번 드릴 건데, 첫 번째 질문, 이게 좀 어려운 질문이에요. 군주론에서 통치자의 적절한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통치자를 바르게 유도하기 위한 국민이나 민중의 역할과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진짜 좋은 질문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이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 과연 군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군주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군주가 이렇게 저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한 수수였는가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군주는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이 책을 출간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이 메리츠 가문에게 바치면 메리츠 가문에게 비밀문서를 올려야 돼요. 그렇죠? 비밀문서를 올려야 돼요. 사실 오늘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나 하고 왔어요. 여러분이 누구나 다 아는 분인데 그분에게 내가 어떤 보고서를 갖다 주고 왔어요. 오늘 오후 4시에 만났어요. 주고 왔어요. 근데 이것은 공개된 내용이 아니에요. 만약에 마키아벨리가 군주의 덕목을 가르친 거라면 메디치 가문에게 비밀문서를 줬을 거예요. 출간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군주가 당신들을 이렇게 괴롭힐 거니까 준비하라라는 무장을 촉구하는 책이라는 설도 있어요. 더 심각한 해석은 뭐냐면요. 군주가 망하기를 유도한 거라 설도 있어요. 예, 이 책을 읽고 이렇게 하다가 군주가 망해버려라. 이 웃을 일이 아니에요. 심각한 이야기예요. 자,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냐. 마키아벨리는 공화주의자였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여러분, 누가 내가 왕이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통치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만 안 있죠. 우리가 왜 그걸 견뎌야 돼? 네가 뭔데? 우리는 이미 왕정을 폐지한 사람이에요. 그죠? 우리는 다 왕정 안 해. 우리 국민이 주인이야. 내 한 표가 중요하잖아. 그렇잖아요. 나는 표도 한 표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 기분 나쁘지. 그렇잖아요. 우리는 공화주의자예요. 마키아벨리도 공화주의자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죠? 그의 책을 보면 돼요. 군주론이 그의 첫 번째 책에 또 앞은 더 있지만 초기에 쓴 책이고요. 중기 말기에 다른 책들이 있어요. 중기 책이 뭐냐? 로마사 논고예요. 그 책은 공화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공화주의자다. 그래서 사실 군주론 글보다 이 로마사 논고 글이 훨씬 더 정교해. 더 심혈을 기울였었어요. 이 군주론 이거는 막 날림으로 썼어요. 이력서 쓰듯이 그냥 날림으로 막 해가지고 막 망해버려라 이러면서 그렇게 썼다는 이야기가 있다니까요. 왜냐면 그 사람은 공화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질문이 아주 예리했어요. 라고 내가 이야기해 줘야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리했어요.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죠? 아예 백성들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군주가 지금 너를 이렇게 공포의 대상이 되려고 하니까 이게 다 수작이라는 걸 잊지 마. 이런 뜻도 되고 아니면 아예 그래 그렇게 해봐. 이렇게 해. 그래서 망해버리면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 이런 설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고전입니다. 고전. 이게 위대한 책들은요.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픈 엔딩이잖아요. 뭔가 우리를 결론을 이끌면은 아니 우리가 왜 남의 이야기 결론에 이끌려야 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봐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내가 해석해주는 책을 가지고 방식으로 이 책을 해석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지? 나한테 적용돼도 되나? 이거 위험한 생각 아닐까? 우리가 민주정에 살고 있는데 왜 군주론 읽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제가 오늘 약간 흥분한 것 같아요. 질문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거기까지 질문 없었는데 좀 말해가 됐어요. 그래서. 다음 질문이요. 네. 그 교수님 하시는 마키아벨리도 생각이 나지만 초격차라는 엄청난 책이죠. 그렇죠. 네. 정말 초베스트셀러 중에 거의 리더는 거의 다 읽었다는 초격차라는 책도 있거든요. 예. 지하의 책 교본부 가면 절차지에 하고 싶은 책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교수님 생각하면 리더십 부분을 질문을 좀 해주셨는데 네.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대세를 따라가지 않는 독특한 비전을 내세우는 리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세를 따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 예. 대세를 따라가지 않는 독특한 비전을 내세우는 리더에 대해서 교수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참고로 초격차는 권오현 회장님의 통찰을 담고 있는 이야기예요. 삼성전자 회장이셨죠. 그분이 평사원으로 입사를 해서 회장이 되셨어요. 연봉을 그렇게 많이 받지는 않았어요. 250억 정도밖에 안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 막 한 10년 동안 막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막 이런 이야기 했는데 그걸 제가 다 녹음을 해가지고 제가 편집을 한 내용인데 거기에 그런 구절이 나와요. 대세의 흐름에 따르지 않는 리더 이런 부분이 잠깐 나오는데 그 날의 핵심이 뭐냐면은 미래를 준비하는 리더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잘못된 리더십에 대한 이해 중에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서를 맡았는데 잘 돼. 근데 이 사람이 다른 데를 가면 이 부서는 망해.
여기서 잘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또 여기를 가면 여기는 잘 되고 여기는 망해. 이 사람을 우리는 스타 경영자라고 한다, 리더라고 한다. 잘못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떠나도 더 성장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든 사람이 훌륭한 리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리더라는 것은, 특별한 리더라는 것은, 혹은 흐름을 거스리는 리더라는 것은 미래를 준비해가는 리더가 바로 훌륭한 리더라는 거죠. 지금 현상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요, 잘 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미래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미래를 좀 바라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과거를 자꾸 돌아보죠. 그죠? 과거를 계속 봐요. 근데 사실 미래가 지금 뭐 엄청나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미래를 보는, 사실 이 시대의 특징도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 시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보자 라는 제안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키아벨리가 메디치 가문에게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나라의 운명은 뺍시다. 그러면 우리 회사도 뺍시다.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앞으로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책이 왜 시사점을 주죠? 최초로 챗GPT가 이용되었다라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챗GPT가 기계입니다, 기계. 그죠? 컴퓨터예요. 그런데 이 컴퓨터가 인지를 하는데 우리보다 더 정확하게 인지를 해요. 단어 숫자 하나하나를 다 추적해요, 얘가. 제가 뭐라고 명령을 넣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유니버살레를 번역한 통계를 내봐라. 그랬더니 이 책에서는 예를 들어 뭐 이쪽에서는 이렇게 번역한 게 몇 퍼센트 딱 답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학문도 우리는 이제는 챗GPT의 도움을 받게 돼요. 자, 이게 지금 2023년이에요. 여러분, 티핑 포인트 아시죠? 이게 티핑 포인트로 올라가요. 2025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203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지금 우리가 이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과연 잘하는 건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그런 도전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시대의 특징이 뭔지를 한번 성찰해 보는 그런 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댓글이 있네요. 교수님 그 강의를 차이나는 클래스에 대해서 보셨나봐요. 첫 번째 댓글인데, 신경 끄고 살던지 아니면 다시는 못 깨기로 밟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까 그 첫 번째 네. 그런 댓글이 있는데, 저도 이번 강의를 느끼면서 또 되게 위험한 책이라고 또 하셨는데, 또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서 잘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힘들게 울산에서도 오시고, 결혼 35년째도 오시고, 다양한 분들이 다양하게 오셨는데, 오늘 오신 분들께 마지막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마키아벨리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유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지막 편지 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친구 베토리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가 남아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여, 겁먹지 말게. 우리가 마지막 생의 순간까지 자유롭게 살 수 있다면 우리의 삶도 의미가 있는 것이야 라는 친구 베토리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마키아벨리가 이 군주론을 통해서 뭔가 취직도 하고 메디치 가문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의 근거에는 자유롭게 살리는 그 인간의 욕망이 숨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키아벨리를 다방면으로 360도로 볼 때 그게 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키아벨리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무슨 억압을 받거나 노예처럼 살 수는 없는 노릇이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이 자유롭게 사시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